김병민 박사님 딜레마가 4+1을 합치면요, 163석. 그러니까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한 6명 정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163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4+1에서 밀어붙이면 한국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합법적 의사 지원 방법의 일환으로서 계속 이제 연설을 릴레이로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게 되면 오늘 만약에 본회의를 연다면 오늘은 어쨌든 필리버스터 의사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오늘 회기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언젠가. 그때도 안 되면 또 언젠가.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속? 사흘 단위로 아마 임시회를 깍두기 임시국회를 열겠다라는 게 지금 범여권의 주장인 것 같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가동되면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임시국회는 종료가 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통과가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번 임시국회 열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 열리게 되는 임시국회 처리를 하겠다는 게 범여권의 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첫 번째 부담감. 그 두 번째는 지난번에 충분한 의석수를 보여줬습니다만 예산안 처리 얘기가 우리가 했잖아요. 원래 예산안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산안 부수법안인데 예산안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럼 임시국회로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거제도 개편하니까요. 예산안은 처리했는데 법안이 안 맞으면 부수법안 늦게라도 그것부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수법안을 올리지 않고 선거법을 먼저 올리게 되면 야 이거는 꼼수 중에 꼼수다라는 세간의 비판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무리한 부담감을 누가 방망이 들고 두들기냐의 문제인데 그 부담감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문희상 의장이 부담을 다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상에 들어가서 마지막 사인을 해주게 되면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의한 선거법이니 그대로 가자라고 할 텐데 한국당이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여론이 굉장히 다른 향배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복잡한 셈법 속에서 일부는 협상에 하자를 구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끝까지 맞서 싸우자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심재철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른바 방금 국회의장이 방망이 두드렸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이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이 패스트트랙의 방망이를 두드려주는 대신 이 아들의 지역구 공천을 보장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보은 세습 공천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희상 아들 공천 논란,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한국당 뺀 4+1 예산안을 기습 상정해서 안 그래도 예산 공천 거래 및 지역구 세습설이 돌았었는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 갑의 출마를 공식화해서 한국당, 야당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석균 의정부 상임부위원장의 발언은요. 세습 논란 피하지 않겠다.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경선 참여조차 막히다면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의 아들 총선 출마는 512조 원짜리 보훈 공천이다. 결국 의장이 지역구를 세습하기 위해서 여당이 원하는 날치기 예산안을 통과해 준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세습 정치는 한국당이 더 많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맞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에 의장의 이른바 지역구 세습 논란까지 지금 겹치고 겹쳐졌어요. 예, 왜냐하면 의장님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이런 논란조차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처음에 패스트트랙 법안 올라갈 때도 사실 한국당 여성 의원에 대한 이 성추행 의혹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아니라 우리가 봤죠 장면으로 그런 일을 했었고 이번에도 국회에서 의안 번호를 어겨가면서 136번을 이렇게 쭉 땡겨가지고 먼저 예산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러니 왜 문희상 의장께서 의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런 무리를 할까?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 공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을 가면 원래 소속당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적을 버리고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립적으로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출마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은 특정 당의 공천 관련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은퇴를 할게 멋있게 중립적으로 해봐라 라는 의미로 당적도 버리고 다음번 불출마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 공천보다 어떻게 보면 문희상 의장님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아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까지 이 부자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돌아가셨거나 또는 바로 승계를 안 받고 가운데 누가 꼈거나 뭐 이런 식의 우여곡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장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그 최고의 파워일 때 곧바로 자기 지역구를 물려서 주는 거 이제 과연 공정한가? 그러면은 그동안은 참 공정하게 했으니까 이 아들도 공정하게 할 거야가 아니라 불공정하게 했는데 그 원인이 이게 아닐까라는 그런 공식적인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의문을 자초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참 괜찮은데 알고 보니 문희상 의장 아들이기까지 해.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멋져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름표 자체를 문희상 의장 아들 이름표, 자기 이름표가 아닌 아버지 이름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들이나 아버지한테 다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 더 실려면 예산안에서 보였던 불공정함을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에 떳떳하게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아들 앞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 상황도 짚어봤습니다.